50억 달러의 건설 비용이 들어간 핵 추진 순양함 아드미랄 나키모프는 러시아 해군의 자랑으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거나 길을 막는 어떤 함정도 제거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 함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런 종류의 초대형 군사 혁신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거의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들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드미랄 나키모프의 생애와 사실상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드미랄 나키모프의 이야기는 현대 러시아가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는 1983년 5월 17일 소련 시절에 당시 레닌그라드로 불리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트 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후인 1986년 4월 25일에 진수되었고 1988년 12월 30일에 취역했습니다. 그 당시 이 배는 칼리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1989년 4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북방 함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몇 년 후인 1992년에 이 배는 유명한 해군 제독 파벨 스테파노비치 나키모프를 기리기 위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1853년 크림 전쟁 중 시노프 해전에서 러시아 제국 해군을 이끌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냉전 시기에 건조된 이 키로프급 순양함은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자랑했으며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된 가장 큰 수상 전함입니다. 이 전함의 길이는 823피트, 즉 251m가 넘고 너비는 93피트, 약 28.5m 이상이며 흘수는 33피트, 약 10.3m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재시 최대 배수량은 28,000톤에 달합니다. 이 전함은 막강한 무기고를 갖추고 있었으며 1980년대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장한 수상 전함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이 무기에는 20기의 P-700 그라니트 대함, 미사일 과발사대, 총 96발의 미사일을 장착한 12기의 S-300F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2개의 사 K-33 OSAM 함대공 미사일 포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시 총 40발의 개별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나키모프는 또한 130mm AK-130 쌍열 다목적 함포 RBU 6000 MIC RBU 1000대잠 미사일 발사기 세트 10기의 533mm 어로의 발사관 그리고 6기의 코르틱 근접 방어무기 시스템도 자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키모프는 나토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헬리콥터 착륙장과 최대 세대의 카모프 KA-27 헬리콥터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갑판 하부 경납고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증기와 원자력 모두를 사용하는 특수 엔진 시스템 덕분에 30노트 즉 시속 34.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KN3 원자로에 연결된 2개의 증기 터빈과 필요에 따라 추가 동력을 제공하는 유류 보일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나키모프는 저속으로 운항할 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 거리를 자랑했으며 최고 속도는 25노트, 즉 시속 29마일에 달했습니다. 원자력만으로 운항할 때와 달리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면 30노트 이상의 속도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키모프는 700명 넘는 승무원이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함선은 강력한 전력이었고 어떤 나토 군대라도 공해상에서 마주친다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냉전이 끝난 후 아드미랄 나키모프는 서서히 그 중요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거대하고 비싼 군함을 계속 운용할 명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키모프는 점점 항해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1997년 7월에 20세기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나키모프는 수리를 위해 처음에는 세베로드빈스크로 예인되었으나 이후 대대적이고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개조 프로젝트로 전환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키모프는 세브마시 조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금씩 선박은 현대적인 기준에 맞게 개조되었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초과했고 일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브마시 사장 니콜라이 칼리스트라토프와 같은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이 프로젝트가 곧 완성될 것이며 이 함선이 다시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키모프의 개조 작업은 결국 거의 25년 즉 4분의 1세기나 걸렸습니다. 또한 이 작업에는 무려 2천억 루블, 즉 약 50억 달러가 소요되어 단일 함정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중 가장 비싼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함정의 수명을 연장하고 현대 전투 환경에서 더 적합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된 이번 대대적인 개조 작업에서는 나키모프의 공격 무기 체계에 여러 가지 주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구식 P-700 그라니트 대함 미사일 발사대는 제거 및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 칼리브르, 오닉스, 치르콘 등 러시아의 최신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80기의 범용 UKSK-3S14 발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이 추가되어 함정의 상황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고 130mm AK-19EM 함포도 장착되었습니다. 기타 근접 방어 무기, 함포 대잠 로켓과 어뢰 역시 반복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정의 방공 시스템도 현대화되어 냉전 시대의 S-300 대신 최신 S-400 시스템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아드미랄 나키모프는 21세기로 진입할 수 있었고 장거리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은 한 발당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며 최대 1100파운드, 즉 500kg에 달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마하 3, 즉 음속의 3배에 달하며 이는 약 시속 2300마일에 해당합니다. 다단계 고체 연료 설계와 터보제트 엔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 중 일부는 약 1550마일, 즉 25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크렘린군은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군사시설에 대량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건물, 항구,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P-800 오닉스 미사일 역시 370마일, 즉 600km의 작전 사거리 등 인상적인 기술 사양을 자랑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9, 즉 시속 1998마일에 달합니다. 한편 지르콘 미사일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범주에 속하는 이 미사일은 최고 속도 마하 9, 즉 시속 거의 7000마일에 도달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르콘 미사일 공격을 받는 적군은 거의 반응하거나 대응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620마일, 즉 1000km가 넘는 유효 작전 사거리를 가진 이 미사일은 가까운 표적은 물론 먼 표적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무장 덕분에 나키모프 원자력 추진 미사일 순양함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드라이도크에 머물렀던 이 거대한 전투 순양함은 해상 시험을 시작했으며 다음 해 군 복무에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소식은 우크라이나 군 전체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야 했고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위력을 가진 순양함이라면 러시아가 흑해와 같은 해역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렘린의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군사기지, 민간시설을 향한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위한 또 다른 발사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새로운 초강력 함정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어야 했습니다. 적에게 불과 파괴를 퍼붓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랜 전쟁에서 압도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공개적으로 러시아 관리들은 처음부터 나키모프를 개조하기로 한 값비싼 결정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서방 분석가들은 이 전체 프로젝트를 시간과 돈의 엄청난 낭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해전의 규칙을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면서 이런 대형 함선이 더 이상 귀중한 전력이 아니라 값비싼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개조된 나키모프는 처음 보이는 것만큼 치명적이거나 파괴적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러시아의 낡은 교리와 약화되는 군사력을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값비싼 사례일 뿐입니다. 28,000톤에 달하는 무게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드미랄 나키모프는 러시아 전체 무기고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장비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흑해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곳곳에 있는 고가치 목표물에 지진을 일으킬 만한 미사일 공격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두려움을 안겨주고 러시아의 풍부한 군사 역사와 비할 데 없는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런 거대한 순양함이 엄청난 군사적 이점이 되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해군의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나키모프를 현대화하여 다시 군 복무에 투입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것은 전 세계의 러시아 적들에게 두려운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화된 수직 발사 시스템과 수십 개의 미사일을 탑재한 거대한 순양함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거대한 군함이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드론의 시대입니다.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피해를 입히고 목표물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는 혁신적이고 판도를 바꾸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공중과 해상을 모두 이동하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목표물을 추적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군 전문가이자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인 H.I. 서튼이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의 수상 드론인 USB는 흑해에 있는 훨씬 더 큰 러시아 함대에 대해 방어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이 흑해 함대를 항구에 가둬두자 러시아 해군은 사실상 스스로 자초한 짐을 떠안게 되었고 희미해진 냉전 시절의 영광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시절에는 엄청난 크기와 힘을 자랑하는 기록적인 전함들이 해군력의 모든 것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가장 크고 화려한 함선에 최신형 미사일 발사대와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사 강국들조차도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 건조에서 벗어나 드론과 그 드론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공해상에서 무인 드론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현대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분야에서 적국들과의 경쟁을 위해 해군 드론 함대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더 이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함선을 현대화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튼은 이어서 말합니다. 무인 전쟁 시대에 이러한 대형 수상 전투함의 미래는 점점 더 의문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드론 등장 전에도 막대한 자금과 화력을 한 척에 집중하는 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의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현재 유인 선박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드론이 만들어내는 위협과 해군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분쟁 과정에서 드론 전쟁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돌파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러시아의 고가치 해군 자산을 격파한 사례가 수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에 우크라이나 군은 수중 드론을 이용해 당시 노보로시스크 한계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을 폭파시켰습니다. 그 잠수함의 가치는 약 4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 드론의 가치는 수십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엄청나게 비싼 군함 몇 척을 보유하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한 드론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종종 수백만 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거나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데에는 한두 번의 정확한 드론 공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로도 다양한 러시아 잠수함, 상륙정, 순양함, 그리고 기타 선박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타격을 입거나 손상되고 심지어 완전히 파괴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나키모프와 같은 함정을 포함해 실제로 함선을 배치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드론팀들이 바다를 스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자비한 정밀함과 효율성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해 그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키예프는 실제로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킨 셈입니다. 서튼이 언급했듯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에 포착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수상 드론 위협 때문에 사실상 항구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드론들이 오닉스나 칼리브르 미사일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세를 뒤바꿀 만큼 충분히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시에 오늘날 러시아가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근접 방어 시스템조차 피할 만큼 작고 민첩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대한 선박에 비해 해상 드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함선을 향해 100대의 드론을 보낼 수 있고, 그중 몇 대만 목표를 명중시켜 피해를 입힌다면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이 희생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가장 강경한 민족주의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조차 적 드론 몇십 대를 파괴했다고 해서 굳이 축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함선을 격침하고 그 승무원, 즉 때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러시아 병사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승리입니다. 드론은 군함, 호위함, 잠수함, 상륙정 등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함은 제작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작전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전문가 수준의 정밀함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실수나 간과도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함들이 거대하고 위압적이지만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22년 전쟁 초기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자 유명한 미사일 순양함인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에 의해 침몰했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은 충분한 근접 방어와 피해 통제 능력이 없는 대형 군함의 놀라운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아드미랄 나키모프가 적대적인 해역에 있거나 잘 조직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또는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서튼이 쓴 것처럼 이런 대형 함정들은 평화 시기에는 특히 인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겉보기만큼 무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형 함정들이 러시아 흑해 항구에 숨어있는 소형 함정보다 장갑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의 교훈을 더 잘 배웠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키모프 현대화 프로젝트에서는 화재 진압과 피해 통제 시스템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공격 능력이나 탑재 미사일 수에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말이죠. 대신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비슷한 재앙에 엄청난 돈을 낭비했을 때처럼 러시아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고집스럽고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며 세계가 버린 규칙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서튼은 나키모프를 진정한 실질적 군사적 가치보다는 위용을 과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춘 과시용 프로젝트라고 평가한 많은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과시용 프로젝트의 비용은 현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함정은 막대한 유지비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러시아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할수록 결국 러시아 해군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함정을 퇴역시키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최대적인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키모프와 유사한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춘 군함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3년에 추역한 타이콘데로 가급과 같은 미국의 주요 순양함들은 오늘날 나키모프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10,000톤 미만의 배수량에도 불구하고 최대 122개의 수직 발사셀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훨씬 더 큰 나키모프는 약 80개의 셀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키모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최고 장비와 비교해도 수십 년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이 과대선전했지만 비평가들에 의해 쓸모없는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로 평가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처럼 나키모프 역시 실속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한 느낌이 강합니다. 러시아가 해군 퍼레이드에서 자랑스럽게 뽐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겉모습이 화려한 자산이지만 실제로 군사적 가치는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값비싸고 구식의 자산을 운용하는 곳은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주력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직접 전투에서 얼마나 완전히 무용지물로 드러났는지 살펴봅니다. 아니면 러시아의 이른바 슈퍼무기 5가지가 모든 전선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한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통찰력 있는 분석과 놓칠 수 없는 최신 군사 뉴스 리포트를 위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